7살 된 아들의 시신 앞에서 부모가 대화를 나눕니다. 얘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칠 순 없잖아. 이 말에 아내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우리 딸은 어쩌라고. 당신이 빨리 처리해. 징그럽고 보기도 싫어. 그렇게 시신을 처리할 줄 알았던 부부는 잠시 후 맛있게 후라이드 치킨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곧이어 잠들고 말았죠. 죽은 아들은 욕조에 그대로 방치되었고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다소 듣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마 같은 두 사람의 행각을 꼭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2월 그해 한국의 겨울은 유달리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중에 인천 11살 아동학대 사건은 더욱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11살이던 박양은 2년간 집에 감금당한 채 지독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주동자는 충격적이게도 친아버지 박 씨와 동거녀 최 씨, 게다가 동거녀의 지인들까지 총 3사람이었죠. 박양은 세탁실에 갇힌 채 끼니를 먹지 못하고 매일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고요. 또 갈비뼈까지 부러졌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이는 고작 몸무게가 16kg였을 정도입니다. 당시 친부는 홈스쿨링을 핑계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담임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게 황당하게도 친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회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당시 한국에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아이가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서 탈출해요. 그리고 학대 사실을 밖에 알렸죠. 이 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탄을 했고요. 그때부터 교육부는 장기 결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끔찍한 사건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죠. 2016년 1월 중순 경기도 부천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4년 전 실종된 최 군을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4년 전인 2012년 3월 12일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만 7세였던 최 군은 학교에서 사고를 일으킵니다.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찔렀고 또 옷에 색연필로 낙서를 한 거예요. 서둘러 이제 학교는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죠. 부모가 누구였냐면 당시 30살 동갑내기였던 아버지 최경현 그리고 엄마 한소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학교와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면서 아예 학폭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급기야 4월 30일부터는 홈스쿨링을 한다면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담임선생님이 2번이나 집을 찾아갔지만 아이는 고사하고 부모조차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출석을 독촉하는 그런 서류를 보내는 것 뿐이었는데 이것도 다 반송됩니다. 주민센터에 확인을 부탁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요. 결국 2012년 8월 최 군은 관리 대상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그때 이후 4년간 거의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 이상함을 감지한 장학사가 먼저 엄마 한소영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들이 어디 있냐 행방을 묻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죠. 저희 아들이요? 가출해서 몰라요. 언제 나갔는지 그 날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애 나이요? 그게 이제 몇 살이더라? 너무도 무심한 태도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봤자 애가 초등학생인데 아들 나이도 모르고 가출한 시점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애가 어떻게 혼자 가출을 해요? 친엄마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심각성을 감지한 장학사가 경찰에 우선 신변 확인을 요청합니다. 알아보니 이 가족들은 3년 전인 2013년 3월 부천을 떠나서 인천 부평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최 군의 집을 일단 방문합니다.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수상했어요. 집안 어디서도 아들의 흔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쓰던 물건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미 다 치운 후였죠. 심지어 이웃들은요, 최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요. 한 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아들이 있어요? 그 부부랑 딸 한 명 사는 거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곧이어 경찰은 이 집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별다른 이상함을 못 느끼던 그때 한 수사관이 냉장고 문을 열었죠. 그리고 냉동칸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이게 베개 커버로 무언가 덮여 있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조심스럽게 꺼내보자 충격적인 형체가 드러납니다. 실종됐던 최군의 잘린 머리가 담겨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열어보니까 심지어 애 눈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걸 발견한 순간부터 사건은 아동 실종에서 살인으로 전환됩니다. 추가 인력이 배치되었고 집안 내부를 다 수색을 했는데 냉동고에 있던 머리 외에 나머지 토막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유기했다는 뜻이겠죠. 즉각 경찰은 부모 한소영과 최경원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4년 전인 2012년 10월, 그때까지만 해도 최군은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마침 이때쯤 아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러니까 일명 ADHD를 진단받았죠. 부모는 홈스쿨링을 결정했고 최대한 아들 행동을 교정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매일 실랑이를 벌이던 어느 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죠. 아빠 최경원이 아들을 씻기려고 욕실로 데려갔는데 그날따라 애가 목욕을 막 거부하면서 격하게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하필 머리를 크게 부딪힌 거죠. 아빠는 즉각 아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애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딱 눈으로 봤을 때 외관상 피가 나거나 찢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일단 아이를 방에 눕혔고 이후에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했대요. 진술하기론 닭죽도 끓여주고 담요도 다 갈아주었다는데 여전히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가 알아 누운 지 한 달 만인 11월 초 최군은 집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자 부부는 이 일이 경찰에 알려질까 두려웠어요. 특히나 두 사람에게는 아들 외에도 5살 된 막내딸이 있었는데 혹여 부모가 잡혀 들어가면 딸은 누가 키우지? 이 걱정에 별 수 없이 아들의 죽음을 은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형마트에 가서 칼과 전기톱, 믹서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집에서 시신을 토막냈죠. 그걸 봉지에 하나씩 나눠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 상태로 무려 4년간 방치했대요. 근데요, 그 와중에 부천에서 부평으로 한 차례 이사를 갔잖아요. 그때도 시신이 든 토막이 든 봉지를 챙겨갔던 겁니다. 부부는 이대로 아들이 잊혀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4년 만에 최군의 행방을 묻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음이 막 급해진 부부는 검은색 운동 가방 2개를 장만해서 아들 머리 빼고 나머지 토막들을 다 담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삿짐이라고 속여서 지인의 집에 맡겨둔 거예요. 어쩌면 발각되면 가장 위험한 머리는 그냥 가지고 있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개 커버로 싸서 냉동실에 넣어뒀고요. 자, 여기까지가 부부의 진술입니다. 이걸 들어보면 시신 훼손, 유기는 인정한 셈이에요. 근데 끝까지 살인은 부인하고 있죠. 사고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수사관들은 이들의 진술을 몇 번이고 되짚어봤어요. 그러고 보면 애초의 흐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자, 아들이 넘어져서 기절을 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럼 일반적인 부모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어서 피가 나지 않아서 그냥 눕혀놨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말이 안 되고요. 심지어 애가 죽은 후에 죄책감에 신고를 못한 건 그럴 수 있다 칠게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7살 된 친자식을 토막낼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돼요. 경찰 또한 한소영과 최경원이 미리 입을 맞추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확신했죠. 얼마 후 경찰은 머리 외에 나머지 토막이 있던 가방까지 모두 찾아냈고 정밀 부검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차마 알고 싶지 않은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요. 부부 말대로 애가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다면 최소한 뇌출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충격 부위도 한 곳일 테고요. 그런데 뇌출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뇌보다는 이 두피 아래 피부층에서 출혈이 보이는데 그것도 한 지점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걸 본 부검인은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거라고 추정했죠. 게다가요, 결정적으로 시신에서 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장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 말인 즉슨 시신의 배를 갈라 내장을 적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토막낸 것도 모자라서 애 장기를 왜 꺼내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딨어요. 담당 형사조차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정말 주먹을 불끈 쥐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부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죠. 끝내 그들은 진실을 토해냅니다. 우선 한소영과 최경원, 이 두 사람은 2년을 동거한 끝에 지난 2005년 5월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곧바로 첫째 아들 최군이 태어났고요. 2년 뒤에 딸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들 부부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받은 가정학대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요. 둘 다요. 특히나 남편 최경원은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고요. 아내 한소영은 의사소통과 인지 능력이 좀 현저히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 두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남편 최경원의 문제가 특히나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낮에는 하루 종일 게임을 했고요. 밤에는 술을 마시면서 특별한 직업도 없이 그냥 집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나마 직게임 캐릭터를 팔아서 약간의 돈을 마련했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죠.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또 사기까지 칩니다. 금지된 물건을 파는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데요. 거기서 사제폭탄 팝니다. 청산가리 구해드립니다. 엑시터시 있습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430만 원을 챙겼죠. 그나마 아내 한소영은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혼전 임신으로 첫째 아들을 갖게 된 거예요. 최군은 태어나자마자 사실상 방치되었죠. 돌이 막 지났을 무렵인데 애가 중이염에 걸렸대요. 밤새 고열에 시달렸고 막 힘겹게 울었을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끝내 병원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밤새 귀찮게 하냐며 불평 만들어놨죠. 2년 후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아들은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이때 원장이 단번에 이 애가 학대를 집에서 받았다는 걸 눈치채요. 왜냐면 애가 와가지고 막 배가 고프다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단순한 집안 문제다라고 여겨져서 신고는 묵살됩니다. 그렇게 경찰이 방관하는 사이 최군도 성장했고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특히나 주로 집에만 머물고 있던 아빠 최경원의 악행이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상습적으로 애를 방에 데려가서 1시간 넘게 폭행을 저질러요. 그때 고작 4살, 5살 된 아이였는데 90kg 넘는 아빠를 어떻게 당해내냐고요. 그렇게 몇 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에 최군은 점점 앙상하게 말라갔죠.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최군은 고작 18kg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보통 4, 5살 남자아이의 평균 체중이라고 해요. 또한 아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죠. 결국 입학한 지 10일 만에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 벌로써 집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빠 최경원은 홈스쿨링이다. 어차피 내가 너의 교육자다. 라는 이유로 또다시 폭력을 저지릅니다. 최군은 굶주림과 폭행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실신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혼자서 움직일 수 없었고요. 어쩌다 음식이 들어가면 다 설사하기 일쑤였죠. 아니 그렇다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는 뭘 한 거냐고요. 한소영은요, 완벽한 방임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들한테 손찌검을 하던 말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지독한 폭행과 엄마의 방임 속에서 최군은 쓸쓸히 죽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어쩐 일인지 이들 부부가 둘째 딸에게만큼은 각별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형편에도 피아노 학원 보내주고 또 교육에도 꽤 신경 썼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아들은 방에 쓰러져 있는데 그거 무시한 채 딸만 데리고 키즈 카페를 다녔던 거예요. 또 아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던 병원 치료 역시 딸에겐 가능했어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약 먹였고요. 극진히 간호합니다. 아니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 없다면서요. 없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부부는요, 진술 과정에서 아들이 언제 사망했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한소영은 조사에서 이렇게 답변했죠. 한 11월 초? 중순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가 토막을 내기로 결정을 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 여자는요, 이거 지능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애를 토막 내기로 결정해서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켰다. 지금 이 얘기를 어떤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맞죠? 겨우겨우 경찰은 그 정보 속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고 11월 3일 아이가 사망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전날인 11월 2일 아빠 최경원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먼저 향한 곳은 7살 된 아들의 방이었죠. 반갑다고 껴안고 뽀뽀하고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상상하셨다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는 다짜고짜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밖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애한테 풀어내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2시간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와이프를 부릅니다. 여보, 이리 와봐. 한소영을 부르더니 둘이서 쓰러진 아들을 비웃고 막 깔깔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후에 부부는 같이 소주를 마셨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잠에 들었죠. 아들은 다음날까지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때 엄마 한소영은 옷을 갈아입고 딸만 데리고 외출합니다.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함께 사진도 찍었어요. 그 사이에 집에 있던 아빠 최경원은 또다시 아들을 폭행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최군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어떻게 시신을 처리할지 머리를 맞대게 돼요. 이미 애 몸에 멍이 빼곡하잖아요. 이거 아동학대로 처벌받겠죠? 그래서 남편이 야, 얘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칠 순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말하길 맞아. 우리 딸 혼자 남으면 어쩌냐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아내한테 일단 딸을 친정집에 맡기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날 밤 저녁 8시 반. 이제 집에는 최경원, 한소영 그리고 아들 최군의 시신만 남아있었죠. 부부는 시신을 토막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뭐 작업을 하기 전에 허기를 채우자라고 누군가 제안한 거죠. 야, 배고프지 않냐? 치킨 먹자. 곧이어 둘은 개걸스럽게 치킨을 먹어 치웁니다. 먹고 나니 나른해져요? 야, 다음날 하자. 미뤄버렸죠. 죽은 아들의 시신과 같이 있는 이 공간에서 긴장감이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돼요. 마트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자를 도구를 구매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장본 목록을 보잖아요. 그 안에는 본인들의 먹을거리, 김밥, 커피, 과자, 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자기들 식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에 도착한 후 최경원은 시신을 욕조로 끌고 가 훼손했습니다. 머리, 몸통, 팔다리를 잘라냈죠. 이때 그는 물끄러미 그 시신을 바라봤는데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의 눈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그는 테이프를 가져와서 두 눈에 붙였고 완전히 감기게 만듭니다. 각각 토막들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처박아뒀어요. 한편 아내 한소영은 그 지독한 피냄새며 여러 가지 냄새를 없애려고 부엌에서 하루 종일 청국장을 끓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신을 훼손하던 중에 미처 봉지에 다 담지 못한 작은 토막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서 버렸고요.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시신에 장기가 없었던 이유가 밝혀져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내장은 부패가 빨리 진행되잖아. 그러니까 따로 처리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랐고 심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서 저 말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믹서기에 한 움큼 넣어서 그냥 그대로 갈아버려요. 그래서 앞서 믹서기를 샀던 거예요. 몇 번 이거 반복했던 작업이죠. 그리고 그 잔에는 집 화장실 그리고 인근 야외 화장실 변기에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완벽하게 시신을 처리했다고 안심하던 부부는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토막이 들어있는 냉동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평소 좋아하던 게임과 술을 아무렇지 않게 즐겼죠. 그 와중에 딸과의 단란한 시간도 잊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4개월 후인 2013년 3월 그들은 부득이하게 인천 부평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포장 이사를 선택해요. 참고로 한국의 포장이사 서비스, 이건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물까지 전부 다 포장해서 옮겨주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이스박스 가져와가지고 이걸 새 집으로 다 옮겨주는 시스템이에요. 한소영이 그때 시신이 발각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근데 이때 최경원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걱정하지 마. 사골인 줄 알 거야. 그렇게 보이잖아. 당시 이삿짐 직원들은 아이의 토막이 냉동고에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왜 굳이 이사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건 추정일 뿐인데 그 당시 살던 그 이웃들 주변에 의심하는 눈초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안 보이는데 이웃들이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갔냐고. 그래서 실제로 부평으로 이사간 후에는 아예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딸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학부모 상담에 가서 한소영이 이렇게 말했죠. 저희가 자식이라곤 얘 하나라서요. 잘 좀 부탁드려요. 이 부부가 너무나도 잔혹하고 뻔뻔해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근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지능이 너무 낮아서 그랬던 건 아닌지 좀 인지 능력에 의심이 가는데요. 근데요. 인간보다 더 지능이 낮은 동물도 지 자식을 저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2016년 1월 약 2시간 동안 현장 검증이 진행됩니다. 부부가 아주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했어요. 죄책감은 고사하고 감정의 동요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이후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 사체 손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합니다. 부부는 14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형량을 줄여보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용에서조차 아들에 대한 미안함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어떤 선고가 나왔냐? 자, 일단 그 전에 이 사건에 숨겨진 피해자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최군의 여동생 가명 최가온 양이에요. 가온 양은 오빠와 달리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온전한 사랑이었을까요? 가온 양은 분명 오빠가 있다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아마 오빠가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없어졌다고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같은 처지가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들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최대한 부모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 가온 양 또한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을까? 라고 믿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부모는 모두 체포되었고 혼자 남은 가온 양은 친인척이 아니라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1심 재판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주범이자 아빠 최경원에게는 징역 30년, 공범이자 엄마 한소영에게는 징역 20년. 이 둘 다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판결을 유지했고 그렇게 형은 확정됩니다. 오늘 마무리 멘트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오늘 감정이 격해져서 중간중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의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08년 7월 29일 아침 7시 30분 경상북도 청도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68세 남성 최 씨는 아침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코스는 항상 동일했어요. 복숭아밭 옆길을 따라 쭉 가는 건데요. 상쾌한 공기를 만끽하며 걷고 있던 그때 저쪽 복숭아밭 한가운데 웬 이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거뭇거뭇한 큰 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듯해요. 더 이상한 건 유독 그 주변의 복숭아 나무들이 모두 메말라 있었다는 점이었죠. 여기는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입니다. 수상한 물체가 전부터 있었다면 분명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누군가 저 의문의 물체를 지난밤에 유기했다는 뜻이 되겠죠. 에이, 도대체 언놈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거야? 최 씨는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터벅터벅 다가갑니다. 그리고 1m 앞까지 다가간 순간 발걸음을 주춤하면서 자기 눈을 의심했죠. 앞에 있는 건 까맣게 불에 그을린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시골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에 마을 전체가 술렁입니다. 경찰들이 도착해서 현장을 봉쇄했고 곧이어 과학수사대가 도착해 시신을 살펴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얼굴의 많은 부분이 불에 녹았어요.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죠. 그 외에 엉덩이, 신체 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요. 그런데 수사관이 잠시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 이거 성인이 아니라 아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담한 신체 사이즈, 정확히는 키 145cm, 발 사이즈 200 정도가 되는 남자아이였던 겁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건 이 아이의 손이 등 뒤로 결박되어 있었고요. 발목과 허벅지에도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죠. 너무도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문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바로 신원을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아를 봤을 때 유치가 빠진 것으로 봐서 초등학교 고학년, 많아도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17살 이상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이 이하 청소년은 아직 지문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머지않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기도에 그을음이 없는 걸 봤을 때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연성 물질인 신너가 검출되었는데, 즉 죽은 시신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복숭아 밭에서 다시 태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대체 누가 이 소년을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여러분, 참고로 시신을 불에 태우는 행위는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분노의 표현 혹은 증거의 인멸이겠죠. 그런데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떤 강한 원한을 샀을까요? 그럴 확률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더 무게가 실려지게 되죠. 그럴 경우 면식범의 가능성이 다분해지고요. 피해자의 신원이 누군지 알아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용의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애초에 아이가 누군지 모르게 신분을 지우려고 한 거겠죠. 현장 인근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는데요. 전날 밤 8시까지 그곳 주변을 지난 사람 중에 무언가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수상한 사람도 목격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때 주민이 어렴풋이 희미한 기억 하나를 떠올려내요. 새벽 2시쯤인가 복숭아밭 근처에 갔는데 뭔가 검은 물체를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이고 너무 어두운 시간대라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경찰은 모든 증언을 종합했고 밤 8시 이후 그리고 다음날 새벽 2시 사이를 범행 시간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가로막혀요. 사건이 발생한 이서면을 포함해서 청도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종된 남자아이가 있는지 찾아 나섰어요. 근데 단 한 명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인근 대구 달성군 수성구까지 범위 넓혔고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굴을 복원해내서 전단지 만들어서 다 배포했죠. 근데 허무하게도 의미 있는 제보가 전혀 없습니다. 행여나 가출 청소년이 아닌가 의심을 해서 또 그 부분 조사했지만 이것도 허탕이고요. 이런 계속적인 실패 속에서 경찰은 혹시 피해자가 아예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요, 범인은 가족 중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때부터 경찰이 인근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협조를 요청했죠. 자, 시신이 발견된 7월 29일은 여름방학 시즌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비상 소집일 같은 거 있는데 이때 나오지 않은 아이들, 또 연락이 끊긴 학생이 있는지 하나하나 수소문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윤군이 7월 30일부터 등교하지 않았다는 소식이에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죠. 근데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데 싶어서 경찰이 연락을 한 거예요. 즉시 수사팀이 대구 달서구에 거주 중인 윤군의 아버지 49세 윤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황당했죠. 저희 아들이요 8월 10일인가 그쯤 가출했어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따로 신고를 안 했고요. 지금 아들이 가출이든 뭐든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태연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그 아버지가 주장하는 가출 날짜와 학교에서 제보해준 날짜가 열흘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선생님이 안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아버지는 바로 8월 10일부터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궁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에도 학교에 잘 가지 않았고 주로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뾰족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 살인은 고사하고 그 피해자가 윤군이라는 확신도 서지 않는 상황이고요. 아버지의 전과를 조회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93년 상해죄로 벌금을 좀 받은 게 다예요. 아동학대 정황 발견되지 않았고요. 게다가 윤 씨가 자동차 대신에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사건이 벌어진 청도까지 시신을 운반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밤이라 해도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시신을 옮겼다간 들킬 염려가 있고요. 수사팀도 아닌가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띠링! 국가수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합니다. 지문 감식 결과 동일인으로 판정.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 경찰은 이 아버지 윤 씨를 찾아오기 전에 아이가 다니던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윤 군이 쓰던 노트, 교과서 수거해서 미리 국가수에 감식을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 복숭아밭에서 발견된 시신과 대조를 한 거죠. 그 결과가 완벽히 일치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로 아버지는 긴급 체포가 돼요. 이어진 자택 수사에서 집안에서 신너가 발견됩니다. 그 신너가 현장에서 그 발화 물질로 있었죠. 그리고 이걸 또 아버지가 최근 구매했다는 기록도 확보됐고요. 이어서 경찰은 대구에서 청도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모든 CCTV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봤더니요. 사건 당일 28일 밤입니다. 이 윤 씨가 오토바이에 커다란 물체를 싣고 대구 팔조령 터널을 지나가는 모습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딱딱 들어맞고 있어요. 윤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요. 계속되는 경찰의 강한 추궁에 8월 27일 그간의 사건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아내 이 씨와 지난 1991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선천적으로 외소증을 앓고 있었고요. 또 골반 크기가 일반 여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고 또 변형된 상태라 출산을 하게 된다면 아주 큰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죠. 또한 척추 문제도 있어서 임신 막달이 되면 호흡 곤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를 원한다 해도 아내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 고민하던 두 사람은 결국 입양을 결정하게 돼요. 1995년 9월 생후 1개월 된 윤군을 품에 안게 된 거죠. 부부에게 이제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어느 날부터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더니 더 나아가 과대망상, 환청에 시달립니다. 결국 조현병을 진단받게 되죠.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툭 하면 가출하고 이유 없이 난동 부렸고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실제로 사건 당시에도 아내 이 씨는 정신병원에 있었고요. 이후 아버지 윤 씨는 홀로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매일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죠. 퇴근 후에는 혼자 있는 아들 윤군을 챙겼는데 그 와중에 집안일 빨래 같은 일도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10년간 쉴 틈 없이 일하고 애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돌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고, 내 한 몸 책임지기도 힘든데 내가 왜 애를 입양했을까? 아니, 내 핏줄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스트레스는요, 고스란히 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학대나 방임을 한 건 아니었지만 애한테 더 이상 애정과 관심을 주기 힘들어진 거예요. 윤군이 점점 커가면서 처남댁이 살림의 일부를 도와주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점점 멀어져 갔죠. 그렇게 윤군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는 엇나갔고 학교에도 적응을 못해요. 공부는 등한시 한 채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동시에 엄마에게 모든 비난을 쏟아냈어요. 아버지 윤 씨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다고 하는데 아들 또한 사춘기다 보니 자기한테 잔소리하지 말라면서 도끼눈을 뜨고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배한 긴장감이 감돌게 된 거예요. 그러다 7월 28일 오후 2시입니다. 아버지 윤 씨가 처남댁으로부터 아들이 수시로 어머니에게 대들고 폭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도벽까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화가 나서 방문을 탁 열었는데 아들은 컴퓨터 책상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제정신도 아닌 엄마를 네가 그렇게 패고 그럴 수 있어? 너 나중에 크면 아빠한테도 대들고 패버리겠네? 너 밤낮 없이 컴퓨터만 하고 어쩌려는 거야? 여기에 아들 또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는 쏟아 넘치는 이 분노를 잠시 누르고 이 와중에 아들한테 밥을 먹이려고 또 라면을 끓여주게 돼요. 하지만 윤구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죠. 지저분하게 쏟아진 음식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게 됩니다. 그는 양손으로 아들의 목을 잡더니 강하게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3분간 온 힘을 다해 눌렀죠. 그렇게 윤구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윤씨,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이대로 체포되면 남은 아내는 어쩌지?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요. 서랍 속에서 청테이프를 꺼냈고 시신의 다리와 팔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불로 덮어두고 생각을 정리했죠. 최대한 한적한 곳에 버려야 되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보니까 일전에 들렸던 청도 한 시골 마을의 복숭아 밭이 이때 떠오른 거예요. 게다가 이 아들의 신원이 쉽게 드러나지 않으려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후 5시 윤 씨는 현관 입구에 놔둔 선풍기 커버를 들고 와요. 그 안에 아들의 시신을 집어넣었죠. 이어서 쓰고 남은 신너와 신문지도 챙겼습니다. 밤 11시 그는 오토바이 앞 발판에 시신을 단단히 고정한 후 1시간을 달립니다. 앞서 CCTV에 포착된 그 8조령 터널을 지났고 드디어 청도의 복숭아 밭에 도착했죠. 그는 조용히 밭 중간에 시신을 넣고 신너를 뿌립니다.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먼저 얼굴 부위에 던졌어요.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죠. 아들 시신이 불에 타는 모습, 그걸 윤 씨가 잠시 지켜보다가 곧이어 자리를 떴습니다. 설명하면서도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렇게 체포된 윤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는데요.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윤 씨는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건 그동안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고 또 자기의 그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사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요.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입니다. 보면 아들의 지문은 훼손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획살인이었다면 그가 증거인멸에 더 신중을 가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한 거예요. 재판부 또한 윤 씨의 기구한 삶을 동정해줬습니다. 아내의 정신병에 입양한 아들의 일탈까지 누구든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라는 걸 감안한 겁니다. 물론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다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낸 거죠.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죠. 하지만 사건이 전해진 이후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일단 아버지 윤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윤 군이 좀 반항적이었다는 것 외에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확인하긴 힘든 거 아닐까요? 저 또한 그렇게 우발적으로 아이를 목졸라 죽인 이후 왜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했는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이동이 쉬워서일까요? 근데 정말 자기 친자식같이 키운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이고 실수로 내가 애를 좀 죽였는데 일단 옮기기 쉽게 좀 손발을 결박하자. 이런 생각의 회로가 과연 부모의 일반적인 생각이냐고요. 윤 씨는 지난 202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친자식처럼 보살피던 아이가 짐으로 느껴질 만큼 버거웠다고 말했는데 그럼 아이가 없는 지금 삶의 무게는 좀 더 가벼워졌을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윤 군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